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시죠. 송재경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세월 빠릅니다. 눈 깜짝했습니다. 네, 상반기가 이제 다 갔는데 보통은 이제 주간으로 성적표 한번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좀 볼까요? 네, 네. 오늘 그래도 이제 원래 이게 그 분기, 뭐 반기, 연간 하면은 그래도 한번 정리도 해보고 앞으로 그래서 그만큼을 어떻게 더 봐야 되나 이제 이런 거 할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자고 이제 자료를 만들어왔는데 일단 상반기 성적표 이럴 때 시험 잘 보면 기분 좋듯이 그럼요. 예, 우리 기분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방송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잘 나가서 좀 다행인데 1차적으로 상반기 자산군별로 보면 좀 그 소위 승자와 패자 두 개로 나누면 자산군에서는 금이 1등 한 거고 꼴찌는 달러가 했다. 상당히 좀 독특한 장입니다. 더군다나 그 소위 글로벌 주식 가장 위험 선호 자산이라는 주식이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그보다 더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세계 주식은 8.4 여기 70%가 이제 미국이라 그렇긴 하지만 금이 가장 좋았고 반면에 달러 지수가 제일 약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적어도 한 15년 가까이 보아오던 그런 시장하고는 상당히 좀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 뭔가 힌트 이런 걸 좀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의 변화다. 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익률 그래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1등이 진짜 확실히 압도적으로 진짜 금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이 세계 주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조금 있지만 1등은 완전 안전자산, 2등은 위험자산, 네. 그리고 또 저기 꼴찌에 달러가 있으니까 또 안전자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위상이 확실히 좀 흔들렸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네. 보통 현재 상황처럼 위험자산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달러가 굳이 약세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미국의 부채 부담,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담, 트럼프가 만들어낸 앞으로의 미국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긴 쉬워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상반기 성적표 자산군별로 극명으로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늘 갖고 있다가 네. 야 이건 불안하니까 나는 금으로 갈래 라는 이제 금에 대한 선호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반기나 뭐 앞으로 몇 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변곡점에 와 있는 것만은 그런 건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반기니까요. 지난해 한 연말쯤에 금을 산 사람의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달러 베이스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로 금을 샀으면 해지는 좀 됐겠네요. 상대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지역별 주가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이 이럴 수가 이런 날이 있네요. 네, 1등으로 이렇게 우뚝 올라서 있고 그 다음이 유로존, 중국, 뭐 미국 제외한 세계 지수, 그 다음 신흥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한국과 유로존이 일단 이렇게 1, 2등 하는 거 보면 경기가 좋아서 경제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뭐 유동성 기대감 이런 걸로도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그 사이에 많이 못 올랐다. 첫 번째인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1, 4분기 때는 3월까지는 유럽이 달렸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달렸습니다. 2분기에는. 예.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쭉 달렸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로컬 베이스라고 하죠. 우리 원화 기준으로도 27% 연초 대비 올랐는데 이거를 달러로 환산하면 원화가 작년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원화가 1,400원대 초반에 시작해서 이게 1,300원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한 8% 절상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더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기준에서 보면은 한국에 투자했으면 그 로컬 지수를 27% 먹고 환으로 원화가 강세가다 보니까 달러로 바꿔갈 때는 8%를 더 물었다 보니까 네. 더 좋아진 현상. 유럽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럽이 뒤섞여 있어서 그런데 대략적으로 낙스나 이런 거는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페인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순위로 보면 한국, 독일, 스페인 이런 순위 전 세계 1, 2, 3등을 했고 반면에 미국을 가보면 V자 반등으로 상당히 미국 투자자들 좋아하시는데
5%밖에 못 올랐어요. S&P 500 기준으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다 전고점을 뚫고 경신했죠. 올라갔죠. 그래서 다들 환호하고 있긴 한데 사실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연초에 지금 들어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아직. 왜냐하면 아까 8%가 원화 절상됐잖아요. 그러면 5%에서 8%를 빼면 마이너스 3%예요. 지금 상황. 환율을 생각하면. 예, 그래서 네. 정말로 4월 8일 저점에 정확히 들어가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비슷한 수익률을 냈겠지만 한국 시장하고 그런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학개미 분들이 지금까지 그나마 V자 반등에서 일정 부분 회복은 했지만 이게 뭐랄까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보고 싶은 게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뭐 한 불과 1년, 2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강달러를 넘어서서 갓달러라고까지 불렀던 달러인데 이 상반기만 봐도 상당히 특징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것도 시사하는 바를 조금 더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네. 뭐 통상은 그러니까 환율의 기본적인 그 소위 그 동인 가장 큰 거는 네. 양국 간의 금리 차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금리 차가 미국 금리가 그렇게 안 내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 약세가 가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걸 가져온 가장 큰 이유 중에 보면은 이것이 뭐 유럽이 더 나은 거 그다음에 신흥국이 더 낫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달러가 다 약세를 보였다. 유일하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대상국은 터키 리라밖에 없다. 저기는 아직도 지금 에르도안이 그 저희 중앙은행장 갖고 쥐고 흔드는 데라서 아직도 저기는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저기는 뭐랄까 만년 꼴찌 있는 그 통화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유럽 유로, 그러니까 유럽 유로가 제일 강세를 보였고. 지금 대만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네. 보였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금 우리 한국 원화의 강세를 유도하는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대만 달러였다. 이유는 대만이 우리나라 원화로 플락시 소위 해지를 하기 때문에 워낙 지금 대만이 수출 많이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강세로 가니까 뭔가 해지할 자기 나라 시장이 작다 보니까 한국 원화로 와서 기웃기웃하거든요. 그래서 동반으로 지금 같이 좀 강세로 가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멕시코 페소, 브라질 레알, 즉 남미 쪽 전통적인 신흥국들 뭐 이런 데도 상당히 강세입니다. 일부 저 약간 실망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최근의 흐름은 중국 위안화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중국 위안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달러하고 거의 붙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그 중국의 위안화를 보고 있다기보다는 나머지 시장 전체에 대해서 강세 흐름, 결국은 지난 14년 동안 평균적으로 달러 강세는 강세 약세가 7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2배 확장돼서 14년을 강세로 왔거든요. 결국은 상당히 그 산이 높았기 때문에 골도 상당히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달러 약세가 될 수 있고 그 흐름이 이번 상반기에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여기에서만도 상당히 앞으로의 흐름이 좀 좋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기 강달러가 유지가 되어 온 만큼 이렇게 잠깐 특히나 이번 반년 정도는 약달러가 좀 두드러졌는데 이게 시작일지 생각에는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보통 사이클이 있기 네. 때문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다음은 우리와 미국의 업종별로 한번 보면 순위나 어떤 특징적인 면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 비교해 오셨네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투자할 때 이거는 이제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에 가서 이제 비슷한.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큰 그러니까 소위 업종의 흐름, 테마의 흐름은 미국에서 잡히거든요. 특별한 이제 그 나라 고유한 그러한 일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업종의 수익률이 절대적인 상승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위 순위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좋아했던
그런 것들은 비슷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도 보이는데 뭐 좋았던 거 상위, 나빴던 거 하위, 뭐 상위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엇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임즈라고 하잖아요. 이름들이 비슷한데 미국 업종 보면 네.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술금융, 유틸리티 여기가 이제 1, 2, 3, 4, 5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 커뮤니케이션스 이렇게 보면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일단 이름이 비슷한 거는 확인하실 수 네. 있고 실제로 미국, 우리나라 다 보면은 방산, 조선, 그 다음에 관련된 게 전기 설비 쪽, 뭐 이런 쪽이 상당히 같고요. 인터넷 플랫폼,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우리나라는 또 인터넷주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엔터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개별 부르는 이름이 뭔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에 섞여 있는 종목들의 그러한 선호 흐름 자체는 비슷했고 그 상승폭만 달랐을 뿐이지 흐름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그러한 주식의 흐름을 같이 볼 때는 특히 업종의 흐름이 같이 간다를 놓고 보면 여기서 또 펼쳐는 한쪽이 먼저 가면 딴 데가 따라가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 업종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속도의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어디가 많이 갔으면 다음번에는 이쪽에서 들 갔네 하면 그 나라의 또 비슷한 업종의 그 종목들을 찾아보는 거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건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약간 이제 좀 커 보여서 네.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네. 갖고 오셨는데 어떤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뭐랄까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네. 하고 어떤 이제 상황을 볼 때 그때 뉴스만 막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문법, 영어도 문법이라는 걸 갖고 그 안에 틀에 끼워서 이제 뭘 보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늘어난 법칙,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를 한번 가져보자. 앞으로의 흐름. 그래서 트럼프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5년, 20년 가까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고질적으로 생겼던 주요 나라, 지역별 큰 문제를 트럼프 때문에 해결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 경제 불균형이라고 하면 미국은 뭐가 가장 큰 문제면 과잉 소비. 그래서 내부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다. 저축이 부족해서 소비를 많이 한다. 기본적인 거고요. 중국은 과잉 투자. 너무 생산, 제조 막 그래서 수출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넘쳐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덤핑 얘기 나오고 주변국과 마찰도 심해지고 유럽은 그 사이에 2008년도 이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망가지는 거 보고 독일이 헌법에다가 우리는 재정 함부로 쓰면 안 돼. 꽉 묶고 있고 그것이 큰 흐름이 돼서 투자가 너무 지난 15년간 적었다. 이 세 가지가 큰 흐름의 네. 문제였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이 풀려나가려고 하는 거다. 바뀐다. 예. 네. 그래서 미국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균형 재정. 이게 이제 이번에 감세안 통과되는 것이 일종의 바로미터,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과잉 투자, 너무 수출 위주, 제조업 위주로 갔는데 이젠 그걸 조금 워워시키고 소비 진작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나서고 있고 주말 동안도 중국에서 제가 전번에 소개시켰지만 소매 판매가 의외로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좀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쪽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국 쪽에서는 소비 확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우측에 유럽은 과소 투자. 이거 결국 트럼프 때문에 지난 주말에 나토에서 GDP의 5%까지 향후 10년간 투자하겠다. 근데 그 안에 3.5는 직접 국방비, 1.5는 그래서 인프라.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정말로 꼭꼭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던 유럽이 이제는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결국 곁다리로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 허리띠 졸라매고 있다가 재정도 확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예안은 뭔가 변화해서 있는데 미국은 이제까지 사실은 과잉 소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바뀌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역으로 바뀌고 있고 이쪽은 사실 투자가 조금 아이디어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그 사이 그것 때문에 덜 갔었던 주식의 나라인 중국과 유럽 쪽이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와서 거기에 투자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한 6개월 한 1년 사이의 변화의 흐름이었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방향성이 달러의 약세와 함께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보고 업종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반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묶어뒀던 돈을 특히 독일 뭐 푼다 이러니까 조금 더 증시가 기대감이 있었고 2분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반기도 좀 봐야 된다라고 봤을 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나눠볼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머리 좀 아프게 됐습니다. 어제 지금 아침에 체크해 보니까 트럼프가 7월 9일 이후로 관세 유예 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기회 요인이 역시 달러 약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나 비미국 그러니까 선진국, 유럽 뭐 이런 데를 선호할 수 있는 방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 결국은 SL 완화 이것 자체가 일정 부분은 좀 미국 국채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은행이 국채를 살 수 있는 예.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부족하면 금리가 네. 많이 올라갈 네. 수 있으니까 연준이 또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유동성 증가 네. 요력이 될 것 같고요. 아까 3번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소비 쪽, 유럽은 신흥 인프라 투자 쪽, 네. 뭐 이런 투자 확대. 그 다음에 미국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강세장 국면에 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대적으로는 저평가 매력 좋고 상법 개정제 조만간 할 거고 재정 확대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가 나쁘지 않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점들, 네. 기회 요인이네요. 근데 항상 세상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에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관세 협상 이제 들어갑니다. 7월 9일까지니까 이제 한 주간 엄청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미 타코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란 때리면서 상당히 스트롱맨으로서 지금 컴백을 했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서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이려고 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걱정이 되고 이것발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6, 7, 8월 달 수치에서 확인될 가능성. 이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가 시장에서 좀 떨어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가도 많이 V자로 올라왔는데 다시 좀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 그다음에 지금 소비가 생각보다 사실은 좀 미국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 소비는 지금 상대적으로 거의 늘어나질 못하고 있고 실업률이 지금 선행 실업률과 관련된 것들은 좀 안 좋은 사이클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오프, 그러니까 사람들 자르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업률이 뒤로 가면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 전망이 올해는 좀 내려왔어요. 원래는 한 15% 성장할 거라 했는데 7%로 줄었고, 근데 내년은 다시 15% 성장입니다. 항상 내년은 늘 좋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미국은 환율이 지금 약세로 가면서 달러 약세가 가면서 수출 기업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만큼 성과가 전망이 좋아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4번이 사실은 좀 긴 호흡에서 걱정입니다. 지금 감세안이 지금 상원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아마 통과할 가능성 여부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 재정 적자 확대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좀 많이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것이 되돌아올 수 있고 연준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뭐 차기 의장 뭐 10월 11월에 임해 뭐 한다. 다시 그러니까 소위 섀도우 체어맨 뭐 임명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도 수면 아래로 갔지만 지금 그 사이에 또 유럽, 러시아 주말 사이에 또 엄청 서로 싸웠더라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하반기 뒤로 갈수록 또 다시 재발될 위험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특히 서학개미 분들은 좀 더 이것이 직격탄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적어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지만 조정의 가능성은 트럼프의 액션에 따라서는 충분히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것도 염두하면서 오히려 이럴 때 혹시라도 못 들어가셨던 분은 그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5가지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좀 이게 발생하면은 가장 시장의 영향이 좀 아래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사실은 큰 시장의 임팩이 가장 클 거는 4번이 제일 불안하고요. 이것은 정말로 뭐랄까 시장 전반에 사실은 그 시스템 리스크의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클 거는 1번일 것 같습니다. 1, 2번. 네. 1, 2번이 적어도 향후 3개월간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만큼 지난주에 뭐 나스닥도 S&P 500도 최고치 장중에 경신하고 이렇게 약간 뭐 흐름이랄까요? 좀 상승 쪽으로 탄 만큼 해결 쪽으로 간다면 아니면 예상보다 좀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계속 상승세를 탈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뭐 있기는 네. 할 텐데 여전히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분명 있고 사실은 2번은 지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소비 둔화와 실업률 증가 이건 쉽게 돌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미국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사실 이번에 기회를 주면 일정 부분은 좀 그 비중을 줄여서 오히려 나머지 특히 우리나라 좋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좀 다변화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하반기를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준 압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같이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어쩌면은 뭐 3-4명 진짜 그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 진짜 그림자 연준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장에서 그런 걱정도 있던데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이 바뀐다. 이건 역사적으로는 시장의 좀 변동성을 야기하면서 하락 쪽으로 이끌었던 때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보니까 바뀌면 금리가 더 빨리 인하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기대하는 감도 약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네. 트럼프가 왜 저렇게 금리 인하를 그 소리쳐 외치는지 주식 잘 되라고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냐면 본인도 재정 적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세안 통과되면 재정에 대한 불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LR도 미리 푸는 거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준 보고 금리를 실제로는 지금 100bp는 더하고 실제로는 1% 수준까지 낮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말대로 하면 지금 난리가 나죠.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냐면 기축통화의 지위가 엄청 흔들릴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이 빠져나가게 하는 속도를 엄청 강화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하니까 유동성 늘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내가 못 찾아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싶을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시스템을 흔드는 건 마치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적어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 채권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은 그냥 너무 한쪽만 보고 계시는 거고 트럼프의 저 방향성은 미국의 적어도 전문 투자자들 전 세계의 큰 손들은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규모, 스타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를 갖고 오셨는데 이 의미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예, 뭐 해석 좀 해주세요. 되게 네. 복잡해 보이는데 네. 이 사이클이 달러하고 똑같습니다. 내려오면 달러 강세, 올라가면 달러 약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 흐름 보시면은 이게 달러가 강세인 지난 15년 동안 뭐가 좋았냐면 미국이 나머지보다 좋았고요.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좋았고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좋았습니다. 이 세 개를 다 묶으면 미국의 대형 성장주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생각해 보시면 빅테크가 정확히 그 맞아요. 대상이 됐죠. 정확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달러가 이제 약세로 돌잖아요. 그러면 미국보다는 나머지 나라들, 우리 같은 비미국, 그 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형주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15년간 상상이 익숙해 왔던 패턴, 흐름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지금 적어도 7, 8년, 10년간 바뀌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상당히 기회가 좀 열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흐름에 지금 너무 급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앞으로 이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머릿속에 또 한 번 염두하면서 국내에서 종목을 발굴하시고 업종에 투자를 하실 때도 또는 해외 투자하실 때도 꼭 이것을 한번 그 일종의 뭐랄까요 문법처럼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마지막 갖고 오신 장표 같은 경우는 좀 하나 이렇게 캡처 네. 해두시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왜냐하면 정말 일치하는
거의 일치하는 모양이 맞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